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 2. 푸틴. 이러면 나 진짜 울어. 3. 러시아. 푸틴. 가 절대 돌려주지 않는 한국 영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발사한 위성 발사체가 처참하게 서해로 추락한 후 잔해들의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파편들이 수집되어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분석을 마친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에서 러시아제 핵미사일의 로켓 부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예상과는 달리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거부해왔던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립과 국제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시기임을 시사합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어떤 협력과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누리호의 성공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급하게 발사했었는데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추락하며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발사체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해군이 긴급하게 출동하여 표류 중이던 북한 발사체 잔해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색 및 인양 작업은 계속되었고 6월 16일 북한 발사체 천리마일호의 2단부 인양에 성공하며 북한 로켓 기술을 분석할 중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군 당국에서 인양된 이 단부를 분해하던 도중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터보펌프들 찾아냈다고 발표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 단 동체 내부에서 백두산 계열 엔진의 터보펌프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며 미국 군 정보당국과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고전했습니다. 터보펌프란 액체 연료를 로켓 엔진에 공급하는 엔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개발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기에 북한의 ICBM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군 당국은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천리마일형이라고 명명한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추력 90TF급 RD-250 엔진을 역설계한 백두산 계열 엔진을 한 단계 더 개량한 신형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RD-250 엔진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핵미사일 SS-18 사탄 ICBM에 사용되었던 엔진으로 즉 러시아의 ICBM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양된 동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러시아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팔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발사체 인양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전밀 부품 제작 능력이 매우 떨어져 주요 부품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북한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쏘아 올렸던 미사일들이 모두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터보펌프와 발사체의 본격적인 분해 분석에 들어간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사체 개발에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반쯤은 확신하고 있었고 이번 북한 발사체 인양으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UN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발견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심각한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거센 압력이 가해졌고 이에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33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며 러시아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문서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한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국을 협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발사체 인양으로 러시아에서 뒷구멍으로 북한을 지원해놓고 앞에서 한국을 상대로 큰소리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립을 지키고 있던 한국이 돌아서 막강한 방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적을 늘려선 안 되는 푸틴 입장에선 한국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 북한 발사체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엮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 추락 당시 우리 해군과 함께 중국 해군 역시 북한 발사체 인양을 위해 출동했었고, 지금도 우리 군이 수색하고 있는 해역을 어슬렁거리며 한국군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사체 낙하 지점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인 공해이기에 중국 군함도 항행하는 것이 가능한 곳으로 발사체를 먼저 건지는 쪽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군이 먼저 도착해서 인양을 진행했었지만 자칫하면 북한의 로켓 파편을 둘러싸고 양측 해군이 대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인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굳이 중국에서 해군을 동원하여 몇 주째 수색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공위성에 중국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의 인양 작업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며 서울과 인천 일대를 촬영한 흑백 위성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그 수준이 너무 조악해 일반 상업위성으로 촬영한 것만 못하다고 전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공위성이라면 발사에 성공하는 게 더 손해가 될 지경이었죠. 의성 전문가들은 북한 의성의 수준이 민간 의성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을 북한에서 다른 나라들의 비웃음에도 의성 발사를 감행한 것은 그 사이에 북한 정찰 의성에 눈에 띌 만한 기술적 발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단시간에 인공위성 기술을 발전시켰을 리 없으니 답은 중국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는데요. 중국 정찰위성은 미국의 정찰위성에 맞먹는 상당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의성 기술력이 들어간 북한 의성이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죠. 이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북 제재안을 어겼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중국 해군이 먼저 인공위성을 건전해 은폐하기 위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해군이 추락한 북한 의성 만리경 1호로 추정되는 잔해를 인양해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겼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 당국에서 해당 물체는 인공위성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잔해를 인양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잔해가 발사체의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군이 잔해 수색, 분석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고심 중이라는 소식이 군 관계자를 통해 전해져 군에서 의도적으로 인양 결과를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추후 건져낸 잔해 분석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밀로 가지고 있으며 대응책을 구상하고 중국을 압박할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판단했다는 것이죠. 북한과 중국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의 발사체 인양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북한에 넘어간 중국, 러시아 기술을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다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한국이 참고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얼마 전 러시아에서 진행된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푸틴의 동제력이 모래성과 같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푸틴의 실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로 인한 전선의 공백을 틈타 우크라이나군은 잃어버린 영토들 상당히 수복할 수 있었는데요. 전쟁의 끝이 가시화된 지금 막대한 전후 복구 사업에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에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의 규모는 7,500억 달러, 하나로 약 972조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건설 실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후복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다면 전후 상당한 생색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무역이 끊길 수 있다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러시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전체의 0.2%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동유럽 국가들과 교역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 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협박하는 것도 이번 발사체 인양으로 이미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협박할 소재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푸틴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망가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유럽보다 낙감점이 덜할 한국에 매달려야 할 처지입니다. 독재자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 러시아.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 사태로 손에 넣은 패를 활용해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결국 러시아 최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동안 튀르키예의 반대로 1년여간 표류 중이던 핀란드 나토 가입이 마침내 확정된 건데요. 이로 인해 K9FIN 러시아를 얼어붙은 바닷속으로 처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에는 죽기 살기로 우크라이나를 뚫어내거나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입지 조건이라도 확보하는 것뿐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반강제로 1년이 절반 가까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륙국 신세로 지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게 왜 K9이 대러시아 최전선에 배치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러시아가 내륙국 된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부동항에 빗잠을 걸어버린 대한민국 K9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작 23년째이긴 하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결정은 21세기에 내려진 가장 멍청한 판단일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친러주의자가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기조를 보인 탓에 러시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침략을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개고맨 출신 정치 초짜 대통령이 겁도 없이 설치다가 자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러시아를 어르고 달래며 돈바스와 크림반도쯤은 감수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최악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집을 들쑤셔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명 발트 3국은 비록 2004년 나토에 가입했지만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또 워낙 소국들이기에 나토 소속임에도 러시아를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트 3국마저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과 척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비아 등 러시아를 둘러싼 나토 회원국들의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껴서 완충지대 노릇을 하던 군사적 중립국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를 운운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던 꼴을 생각하면 이제 평화를 걷어찬 게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인데요. 특히 러시아로서 가장 큰 문제는 1939년 소련의 국토의 11%를 빼앗기고도 중립을 선언했던 핀란드가 이번에는 마침내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 외교를 펼쳤던 핀란드마저 행동에 나섰다는 건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던 러시아의 선택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이었는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도 그럴 게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나토와 러시아의 접경 구간은 기존의 2배가 넘는 2500km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시병력까지 죄다 끌어모은 상비군이
28만 명에 불과한 핀란드로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운을 걸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최대 일간지인 헬싱킨 사노마트 또한 나토 가입이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적대 세력과 대적한 국경선이 늘어났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결국 러시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 넓이만 자그마치 1710만 평방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약 170회, 전체 육지 면적의 무려 11%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넓은 땅에 러시아가 가진 부동항이라고는 흑해 연안과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닝그라드, 동해의 블라디보스토크, 북극해의 무르만스크 정도가 전부입니다. 물론 흑해와 칼리닝그라드를 빼면 종종 얼어붙긴 하지만 이 정도면 감지덕지한데요. 특히 발트해의 면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심이자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발트해 밑바닥을 지나 독일로 향하는데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상물자 또한 대부분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부산항과 비슷한데요. 이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814년 발트해에 발틱 함대를 선봉으로 내세워 핀란드와 스웨덴을 침공했고 1905년에는 발트해와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인도양을 거쳐 일본과 스시마 해전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발트해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입구이자 출구였던 셈인데요. 그런데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더 이상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한 발트해 진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나토에 포위되었는데요. 칼리닝그라드는 흑해의 소형 항구들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현재 보유한 공식 영토 중 유일하게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칼리닝그라드에는 러시아가 보유한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틱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과 전략 자산이 도배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이어지는 해상로가 완전히 봉쇄되었는데요. 물론 바다에서 핀란드가 러시아를 상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핀란드의 해상 전력은 250톤급 미사일 고속정과 기뢰 부설정 등으로 구성된 수상함 전력이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반면 칼리닝그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둔 중인 발틱 함대는 세계 해군력 3위인 러시아가 보유한 강력한 해상 전력인데요. 당장 발틱 함대의 기함인 소브레멘니급 구축함만 봐도 만재 배수량 8,000톤에 전장 156m, 전폭 17.3m로 핀란드의 함정과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 면에서도 발틱 함대는 30척이 넘는 초계함과 11정의 상륙정, 잠수함까지 포함해 총 5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해상에서는 아직 러시아의 힘이 건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해로 이어지는 지형 그 자체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폭이 겨우 50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을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핀란드는 다름 아닌 K9FIN의 운용국입니다. 그것도 현재 운용 중인 것만 48문에 달하고 2021년에 신문 추가 도입, 2022년에는 무려 38문이나 추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핀란드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핀란드 포병이 보유한 최대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K9이라면 발틱 함대가 얼마나 강력하든 지상에서 요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K9 자주포는 이미 지난 2016년 육군 8군 단 주관으로 시행된 동해안 합동 해상사격 훈련에서 해상 표적 제압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고속정을 이용한 북한의 기습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애초에 설계부터 해상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당시 K9은 무인기의 좌표 습득을 이용한 정밀 포격으로 육지에서 무려 40km가 떨어진 가상 표적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집트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시행된 K9A1 시험평가에서 망망대해의 이동 표적을 저격하며 이집트 방산 관계자들을 경막하게 악들었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명중률 덕분에 이집트와 200대에 달하는 K9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핀란드는 K9을 해안포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러시아의 발트해 진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인데요. 더군다나 핀란드 해협의 맞은편에는 똑같이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가 존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토니아는 절대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없는데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에스토니아는 32만 명 남짓한 인구와 7,200명 정도 수준의 정규 병력밖에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본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해상 전력은 600톤급 소해함 3척과 577톤급 군수함 1척, 경비정 6척이 보유한 함정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공군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에스토니아 공군의 총병력은 250명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보유한 전투기가 하나도 없어서 나토 회원국이 번갈아 영공을 순찰하는 게 고작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러시아가 콧방귀만 껴도 날아갈 수준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사정이 나은 건 에스토니아 육군입니다. 과거 소련의 국토를 유린당했던 기억이 있기에 지상 전력만큼은 국력에 비해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의 육군 전력을 보면 비록 전차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44대의 보병 전투차 CV-90과 136대의 파트리아 APC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18년 도입한 K9 18문과 2026년까지 순차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18문, 총 36문의 K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토니아가 품은 가장 강력한 독침인데요. 지금까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휘둘려왔지만 졸지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가 볼모로 잡혀버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발트해 진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에스토니아를 힘으로 눌러버리자니 바로 위에 핀란드부터가 나토 헌장 5조를 발동시킬 겁니다. 자승자박이라는 게 지금 딱 러시아를 대변하는 말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군이 주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가 자유롭게 핀란드에 유입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국경에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의 직선거리는 불과 8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나토의 SRBM 수준의 미사일 사거리로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핀란드를 통해 나토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 장군을 날렸습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고 크림반도를 유지한 채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상 발트해를 잃은 셈입니다. 부동항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의 목적을 상실한 건데요. 과연 K9의 빗장을 걸어둔 발트해를 보고도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는 무려 10개 이상의 장소에서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은밀하지만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열도 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일본이 억지로 국제사회로 끌어가려는 독도 분쟁까지 타 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영토 분쟁이 유독 동아시아에서는 빈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계략으로 중국에 빼앗긴 간도만큼이나 이 영토는 중국의 계략으로 러시아에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 면적이 여의도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한국의 마지막 영토, 적군이라도 그 적군이 너무나 경외스러울 때는 그가 죽은 후에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라는 인물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이순신에 필적할 순 없다. 며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격파시킨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통 넬슨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자체로 전설로 불렸던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존경한 몇몇 일본인들은 한때 주기적으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그에게 예를 갖추고는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1977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에 빼앗긴 땅 녹둔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87년 선조 20년 국토 최북단 국경섬 녹둔도는 추수기를 맞이해 여진족이 침입해 군민을 납치하고 말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두만강에 가까웠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데 1587년은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를 노린 여진족은 추수철을 맞아 기습적으로 침입했고 조선군 병사 10여 명이 전사하고 백성 160명이 여진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섬의 수비대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는데 뒤늦게 여진족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몇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추격에 나서 적장 3명을 베고 백성 60여 명을 가까스로 구출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함경도 지역 군대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일은 이순신의 병력 증원 요청을 묵살한 죄를 피하고자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잡아다 가두고는 조정의 징계 여부를 물었죠. 선조실록 21권에 따르면 선조 임금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형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예증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고 하명했는데요. 큰 벌을 받을 뻔했지만 선조 임금 덕분에 간신히 처벌을 면했고 이듬해 여진족 정벌에 큰 공을 세우면서 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 43세 이순신의 생에 있어서 이 녹둔도 전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의 존재를 국가가 처음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의 하급 무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선조 임금이 녹둔도 전두를 패배라고 규정했다면 임진왜란에서 귀신같은 전공을 세운 그의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녹둔도는 명백한 조선의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녹둔도가 처음 우리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세증실록으로 세증은 여진족의 약탈을 막기 위해 길이 1246척에 높이 6척의 녹둔 토성을 쌓고 목책을 둘렀습니다. 즉 조선의 최북단 기지였죠. 현재로 따지면 함경북도 경층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병사를 제외한 농민은 섬에 거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충경, 추수기에만 출입이 허가됐죠.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녹둔도는 엎어다 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것일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땅으로 알고 있는 극동 지역의 연해주는 한때 발해의 영토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을 잃은 우리 조상들이 망명했던 곳이며 현재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곳입니다.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가 된 배경에는 청나라와 영국 간 아편전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나라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됐는데 영국은 무역 확대를 요청하며 청나라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은 과도하다며 영국의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패배한 청은 영국과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청과 영국의 텐진 조약을 중재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과 러시아 사이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죠. 이 조약으로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가 전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가져간 영토가 100만 km에 달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5배의 자 러시아 전체 영토의 6%가 되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둔도가 포함되면서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 베이징 조약을 알지 못했고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29년이 지난 후에야 고증활제가 이 사실을 알고 청나라에 항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자료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선의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죠. 심지어 1937년에는 스탈린 정부가 녹둔도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후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이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이들이 바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흩어진 고려인입니다. 군사기지를 건설했지만 접근을 금지시킨 탓에 녹둔도는 풀만 무성한 땅으로 변해버렸죠. 사실 녹둔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지도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섬이 대 섬이 아닌 탓에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죠.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해도로 그리고 있고 1754년에 제작한 비변사 지도는 이를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175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는 녹둔도를 육지화한 모습으로 그렸는데 각 지도마다 섬으로 그리거나 삼각주로 그리거나
육지처럼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녹둔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총수로 두만강이 범람하게 되면 여름에는 수로가 넘치면서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수로가 막혀버리면 섬처럼 보이고 장마철이 지나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녹둔도는 조선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헌재는 북한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난 1984년 11월 북한과 소련은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1990년 주한러시아 공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다른 탓에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대통령이 이끌고 있어 반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빼앗긴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만큼 이 녹둔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한국의 마지막 땅 녹둔도가 한국 지도 속으로 반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